이 수사는 검찰이 2번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정권의 1차 수사 기록과 윤석열 검찰의 2차 수사 기록 전체를 입수해서 전부 다 몇 번을 봤습니다. 분량은 당연히 10만 쪽이 넘고요. 가짜 뉴스, 허위 사실들이 영장에 가득하더라고요. 거기서 인상은 딱 얼굴이 빨개서 들어와요.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놓고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하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부패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4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번 대장동 재판 1심 선고 내용은 한마디로는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겁니다. 감찰 통해서 징계 절차하고 징계 받고 변호사 개혁 금지 그리고 그 출마 금지, 정계 출마 금지. 판결문만 한 720쪽 정도 돼요. 판결문 읽는 데만 한 2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부패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판결은 하나인데 2가지 상반된 해석이 계속 나왔고,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수사 방해 범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 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의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에 친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죠. 나중에 그 검사들의 한번 행적을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찍소리나 했습니까? 민주당이 들어온 검찰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의 전반을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기자들이. 거기에서 판사가 말한 그 판결문의 내용 일부만을 취사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동규가 배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유동규가 혼자 이걸 다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뇌부와 상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유동규가 다 한 거 아니잖아. 수뇌부가 있잖아. 수뇌부가 이재명인지 정진상인지 알 길이 없는데 하여튼 수뇌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가 이렇게 부패된지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또 적시가 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재명 대통령 몰랐잖아.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많이 보는데 판사가 항상 이런 얘기를 적습니다.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검사가 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날 판결문에 이렇게 모순된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쓴 건데, 제가 볼 땐 본인이 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사 기록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게, 대장동 수사는 2021년 10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고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선고가 난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김만배 포함해서 이제 대장동 업자들과 유동규만을 기소했고, 당시에 이제 검찰의 판단은 대장동 그분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절반은 유동규의 몫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죠. 윤석열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다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팀을 개편하고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뭐랄까요? 별건 수사 같은 식이었는데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김용을 이 사건에 끼워 넣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사실상 그 가짜 뉴스, 허위 사실들이 영장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뉴스타파에서 아마 첫 보도가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기사를 썼죠. 남욱 변호사가 이제 2013년 이 사건 초반 때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13년과 14년에 걸쳐서 유동규에게 3억 5천만 원을 줬다는 게 이제 공소 사실이에요. 근데 유동규는 그 돈 대부분을 정진상과 김용에게 상납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뇌물을 받고 유동규가 그리고 성남시 그 수뇌부가 특혜를 줬다. 그게 원래 공소 사실이에요.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뇌물 무죄. 남욱이 유동규에게 줬던 돈은 유동규 네가 다 먹은 거야 라고 판시가 된 겁니다. 그 돈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그리고 네가 그 돈을 쓴 흔적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 특가법상 뇌물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왜 무죄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격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7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를 법원에서 다툴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마 검찰에서는 정진상, 김용 쪽까지는 갔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판사는 이 뇌물은 유동규 네가 받은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1차 수사 기록과 윤석열 검찰의 2차 수사 기록 분량은 당연히 10만 쪽이 넘고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전체를 입수해서 전부 다 몇 번을 봤습니다. 이재명 혹은 아니면 정진상, 김용이나 돈이 갔다는 증거를 발견했나?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죠. 증거,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물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았다. 실장님이라고 저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저렇게 실장님이라고 텍스트를 해놔서 실장? 대장동 사건에서 처음과 끝까지 실장님은 딱 한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실장을. 정진상 실장을 실장 저렇게 엮으려고. 그럼 실제 오디오 들어봅시다. 거기서 인상은 얼굴이 빨개서 들어와요.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나 잘 들리는데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나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다른 사람인데. 그렇죠. 저거를 실장님 얘기를 꺼내들어가고 와 이게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법률에 없습니다. 법률에 없어서 정진상이 예전에 국가보안법 어쩌고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있고 어쩌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놓고 그냥 정진상은 부패한 공무원.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 정진상을 엮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재명의 범죄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재명한테 돈이 간 게 나오질 않으니까 뇌물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른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근데 그 배임의 액수는 4,895억 원. 성남시장으로서 4,895억 원 정도는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윤석열의 검찰은 자 유동규 428억 네 거야?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것이 되면 자기의 범죄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형들 그리고 시장님 몫이다. 근데 유동규로서는 검찰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알던 이재명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하니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대장동 사건 피의자 유동규를 상대로 면담 조사를 유독 자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뇌물 제공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자
정치검찰이 유동규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술 변경을 유도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믿지 않습니다. 너의 범죄 혐의와 범죄 금액을 줄이려고 그런 거야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생각해낸 게 자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영 변호사 이 주변인들의 진술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구속 상태에 있던 남욱이나 유동규 등은 2022년 10월과 11월에 석방이 돼요. 이들이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사실상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왔는데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장외 여론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대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선택하라고 했다고도 전하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보셔야죠. 애초에 이 대장동 업자들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3배를 더 벌었습니다. 2015년 대장동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될 때의 부동산 상황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돈을 번 이유는 토지 판매만 한 게 아니고 화천대유 시행사를 세워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동력은 뭡니까? 돈이죠. 화천대유는 그런 아무런 시행 사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나 여러 이제 유력 전관들 출신들의 등에 업고 펀딩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 설립한 지 한 달 된 신생회사가 어떻게 1조 5천억 원짜리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느냐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죄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 아니냐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폭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자들의 수익이 올라간 측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결과잖아요. 지금 결과. 제가 볼 때는 업무상 배임도 2심 가서 뒤집힐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판사가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성남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업자들한테 갔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특혜를 줘갖고 얘네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것 때문이야. 거기에 특혜와 부패가 있었어라는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는데 대장동 땅은 성남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2개의 문중이 거의 대다수의 토지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개발 수익금을 그 문중들한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냥 민간 개발로 다 했다고 하면 그 문중과 이 업자들이 돈 다 번 거 끝나는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었던 것이고 당시 이제 수사 기록을 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1공당 공헌하는 내가 성남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성남시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데 1970년대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됐다가 2000년대 초 문을 닫은 경기도 성남 제1공단이 마침내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초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성남시가 묘수를 발휘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만 2,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의 돈으로 합동개발의 모양을 취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5천억 원 이상을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덜했다. 그거는 결과적인 거죠.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 20년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업자들은 망했겠죠. 조우영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확정이익을 가져가고 한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다. 그건 김만배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났을 때 그럼 성남시가 우리 그 돈을 보상해 줄 거냐? 보상에 대한 개런티가 없었습니다. 확정이익을 가져가려면 똑같이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민간업체의 손해를 성남시가 보전할 수 있도록 약속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약속은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장은 도시개발 못합니다. 5,500억 환수해서 제가 알기로 성남 시민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생계지원금으로. 그거야말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판결문에서 말하는 주민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문중한테 그 천문학적인 수익을 줬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납득할 수 없는 거죠.